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하는 기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계산 도구에서 인공지능까지 컴퓨터 과학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AI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오늘날 메타버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중요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모두 우리 생각하는 기계의 여정과 함께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이번 강의는 크게 5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컴퓨터의 태동, 그저 계산하는 것에서 어떻게 사고로 전환이 되었을까? 그리고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죠. 찰스 베비지, 그리고 해석기관, 그리고 예이디 레브레이스의 선구적인 통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튜링과 폰 노이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현대 컴퓨터와 AI 이론적 기반을 만든 그런 학자들이죠. 그래서 앨런 튜링의 업적이 무엇인지, 또 존 폰 노이만의 컴퓨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탄생과 겨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유명한 다트머스 회의, 그리고 AI의 탄생, AI의 첫 번째 겨울, 이것도 재밌는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AI의 부활, 딥러닝, 빅데이터 시대가 다가옵니다.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혁신이 일어나죠. 그리고 AI 부활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AI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에이전트와 컨텐츠 자동 생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화와 메타버스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의 태동, 계산에서 사고로의 전환을 한번 볼게요. 인류는 오랜 시간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모두 다 주산을 배웠어요. 지금 수학학원보다 더 많은 게 주산학원이었고, 컴퓨터와 주산의 대결. 그래서 100만 단위의 자리까지 암산으로 하는 막 그런 대회도 있었고, TV에서 중계도 했었습니다. 이런 주판부터 시작해서 파스칼, 라이프니츠의 계산기까지 계산을 자동화는 생각하는 기계 개념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현대 인공지능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우리 주사는요, 기원전 3000년경, before Christ 3000년이면 지금이 우리가 2025년이니까 거의 5000년 전, 그때 등장한 수동 계산 보조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싶어 했나 봐. 그래서 이제 구슬하고 막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까? 덧셈과 뺄셈. 이것들을 계산을 한 거죠. 우리 인류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1600년대 파스칼의 파스칼린, 라이프니츠의 계산기와 같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자동화한 기계가 발명되었어요. 초기 계산 도구는 단순히 계산을 자동화하는 거였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컴퓨터가 과학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컴퓨터의 등장 이후부터 과학이 무한 발전하고 있다. 그 전에 한번 봅시다. 이제 찰스 베비지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테드에도 찰스 베비지 그런
총 세션이 있고 강연도 많이 있는데 1800년대 찰스 베비지가 설계를 합니다. 다항함수 계산용 자동 계산기를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학 계산기 따로 들고 다니죠. 그래서 다항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를 만들고 1822년에 설계된 이 기계는 계산 자동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00년대 중반, 19세기 중반에 베비지가 구상했던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가능한 범용 기계가 발명이 돼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넘어서 논리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각하는 기계, 계산에서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찰스 베비지의 해석 기간인데, 이게 넘어가나 한번 볼까요? 넘어가지 않네. 이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링크를 따라가면 테드 강연을 볼 수가 있어요. 찰스 베비지는 19세기 영국 수학자예요. 단순 계산을 넘는 범용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의 해석 기관은 입력, 연산, 제어, 저장, 출력 이 장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오늘날 컴퓨터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흐름이 바로 이제 계산을 사고로 전환한 그런 어마어마한 수준의 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그래서 이 베비시 해석 기관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기계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개념이 훨씬 등장하기 이전에 설계된 기계였어요.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진짜 이 컴퓨터가 뭐 1930년, 40년대에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1830년, 40년대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제품이 만들어졌고요. 완성된 부품 일부가 지금 사우스 켄싱턴에 있습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단정한데 다른 사진에서 머리가 좀 엉망해요. 굉장히 부유한 영국 상류층이었고 런던 메릴본에서 열리는 그런 뭐 지식인 모임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찰스 베비지는 왕이나 웰링턴 공작 그리고 수많은 유명인들 앞에서 자기 기계식 장치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그 당시 아마 베비지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는데 아마도 뭐 캠브리지의 뉴턴, 나중에 스티븐 호킹 그런 입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찰스 베비지는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완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개발하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꾸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괴물 같은 기계, 분석 기관, 애널리틱 엔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토끼바퀴 기어 묶음인데 뭐 크기가 거의 증기 기관차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금속 톱니로 만들고 30개 톱니가 한 세트를 이루고 이런 세트가 수백 개나 있었죠. 모든 숫자는 십진법으로 처리했어요. 이진법도 고려했지만 이진법을 쓰면 기계가 말도 못하게 커져서 십진법을 썼던 거예요. 거대한 부분들이 이제 CPU 나중에 칩되고요. 이제 봅시다. 그러면 입력 장치. 입력은 우리 그 천공 카드를 통해서 데이터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연산, 사칙 연산 수행하고 오늘날 그 CPU에 해당하는 거 제어 장치. 명령어 순서를 관리하고
데이터 흐름을 제어합니다. 저장 장치, 계산 과정 데이터나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 오늘날 메모리, 램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 계산 결과를 인쇄하거나 청공 카드로 출력했어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인사이트는 베비지 해석 기관이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프로그램 가능한 범용 기계라는 혁신적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죠.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보기, 프린터, 플로터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죠. 이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의 등장이 가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이제 뺄 수 없는 인물이 에이다 러브레이스인데,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여성 수학자인데 단순 계산이 아니라 창의적인 작업까지 기계가 수행할 수 있다고 예견을 했어요. 컴퓨터가 음악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개념이죠. 생성형 AI 개념을 무려 19세기 1800년대에 차를 해낸 거예요. 러브레이스가 이제 베비지 해석계관에 대한 논문을 번역하면서 이게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창조기 기능. 인간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철학과 맞닿아 있는 성우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다 러브레이스의 성구적인 통찰은 오늘날 AI로 이어졌고, 이제 그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앨런 튜링하고 존 폰 노이만이에요. 그러면 튜링과 폰 노이만을 한번 살펴봅시다. 튜링과 폰 노이만은 20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20세기엔 튜링과 폰 노이만이 등장하는데, 튜링은 튜링 기계라는 개념으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리고 폰 노이만은 실제로 이것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의 기본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튜링과 폰 노이만의 업적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봅시다. 핵심 개념은 튜링 기계, 튜링 테스트. 튜링 같은 경우, 폰 노이만의 아키텍처, 저장, 프로그램 컴퓨터. 주요 역할을 보면 컴퓨터 과학하고 AI 이론적 창시자는 앨런 튜링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적인 설계자는 존 폰 노이만이다 볼 수 있어요. 앨런 튜링 같은 경우에는 계산의 가능성, 원리 한계들을 이론적으로 연구했다면 노이만은 아주 실용적으로 효율적인 범용 컴퓨터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범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튜링 같은 경우에 AI의 기여한 점을 살펴보면 생각하는 기계 가능성과 판별 기준을 제시한 반면에 노이만은 알고리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제공했죠. 그래서 이 두 학자의 이론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업적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AI가 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앨런 튜링의 업적을 볼게요. 튜링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본부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죠.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AI 판별의 뿌리가 되는 개념인데요. 자, 봅시다. 암호 해독과 본부. 튜링은 암호화된 메시지의 패턴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독 키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bomb이라고 했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래밍된 초기 형태의 정보 처리 기계, 이게 본부예요. 그리고 이걸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제 신문하는 사람이 컴퓨터와 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스크립트를 쓰게 합시다. 한쪽은 사람이 쓰고 한쪽은 기계가 썼어요. 시를 짓게 합시다. 한쪽은 사람이 시를 썼고요. 한쪽은 컴퓨터가 시를 썼어요. 그런데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어떻게 해요? 아,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다. 시를 쓸 수 있다.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럼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계지능을 평가하는 최초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고,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기계로 모방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죠. 존 폰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는 구조를 제안했어요. 이 방식은 오늘날 대부분 컴퓨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폰 노이만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1945년에 에르박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서 저장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분 없이 동일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고 CPU가 그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불러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기계를 다 재배선을 해야지 프로그래밍 방식을 소프트웨어 교체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프로그램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는 어때요? 멀티펑셔널하죠? 우리 지금 뭐 PC, 스마트폰, 뭐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가 그 명령하는 것들을 그 데이터가 함께 저장해서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 뭐 카카오톡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네이버 불러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불러오고, 뭐 한글 불러오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대로 불러올 수 있잖아요. 통계 처리 뭐 프로그램도 불러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존 폰 노이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인공지능의 탄생인데요. 본격적인 AI의 시작은 1956년이라고 봅니다. 존 맥카시,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존 맥카시라든가 마빈 미nsky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학습의 모든 측면이나 지능의 특징이 원칙적으로는 기계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측면이나 지능의 특징이 기계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설도 세울 수 있고 지능을 가졌다. 그래서 존 맥카시가 AI, Artificial Intelligent, 인공적인 Intelligence, 지능. 우리가 인텔리전스 하다 그러면 똑똑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쓰이잖아요. 인공의 지능을 가졌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 전에 뭐 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 맥카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제안이 됐고 기계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회의가 오늘날 AI 학문을 탄생시킨 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MIT의 조셉 와이젠바움이라는 이제 학자가 초기 챗봇을 개발하는데요. 단순한 키워드 매칭, 문장 재구성 규칙에 기반해서 작동을 했어요.
즉 키워드라든가 문장을 뭐 재구성하는 정도.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정교한 대화를 흉내낼 수 있었어요. 언제? 1960년대. 그런데 AI의 첫 번째 겨울이 찾아옵니다. 어떤 겨울이냐면 초기 AI 연구자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AI 시스템이 인간의 상식, 직관, 모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입력해야 되는데 복잡한 지식을 모두 규칙화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유연성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멈춰버려. 그리고 또 하드웨어. 하드웨어 용량이 인간의 그 메모리하고 뭐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비교하면. 그래서 AI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DARPA라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런 지원들이 이제 삭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침체는 계속해서 계속이 됐어요. 뭐 1980년대, 90년대에도 AI 가능성 없을 거야.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봅시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 이제 같은 경우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회의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데 학습의 모든 측면, 지능의 다른 어떤 특징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기계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다트머스 회의. 그리고 이걸 통해서 AI의 탄생. 그래서 1960년대,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인데, 2024년, 5년, 6년, 이제 AI가 탄생한 게 2020년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의 황금기는 1960년대였어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가 황금기였고, 그러다 1970년대 중반부터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죠. 왜? 시스템이 유연하지 않았고, 하드웨어 매우 부족했고, 연구비 삭감되면 연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1980년대, 90년대에도 신경망 같은 기초 연구가 계속됐지만, 그 당시 이제 아직 딥러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도 이제 또 겨울이었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AI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AI의 부활에는 결정적으로 하드웨어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2000년대 들어서 CPU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AI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GPU는 딥러닝에 최적화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고요. 클라우드는 소규모 연구자들도 대규모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겨울, 자, 네 가지 원인 한번 살펴볼까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AI 시스템 다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못했다. 둘째, 규칙 기반 시스템 한계가 있었다. 모든 인간의 생각을 규칙화할 수 없었다. 세 번째, 하드웨어가 안 됐다.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했다. 네 번째, 정치적으로 연구비를 삭감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AI 첫 번째 겨울. 자, 그런데 AI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네 가지. 하드웨어 발전이 있었다. GPU 병렬 연상 능력이라든가 GPU 범용 컴퓨팅, 클라우드 사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혁신. 소프트웨어 혁신을 보면 파이썬 생태계가 일어났는데 문법이 간결해지고 라이브러리 오픈소스가 아주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파이썬 생태계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 이런 등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도 쉽게 설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AI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죠. 이때 역사의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볼 수 있는데 2012년에 알렉스 넷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딥러닝의 위력을 증명했어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 구조는 자연어 처리의 혁신을 이끌었고요. 우리 지금 챗GPT라고 하는데 GPT, BERT 등의 대형 언어 모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AI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예요. 스마트폰이나 SNS 덕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요. 딥러닝은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켰어요. AI 성능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텍스트에 그치지 않죠. 이미지, 음성, 이렇게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딥러닝 모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발전 한번 보면 이제 하드웨어도 대단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AI 겨울이 종식된 데에는 연산 능력 한계가 극복이 돼서 GPU 병렬 연산 능력, 우리 지금 엔비디아 뭐 주가가 어마어마한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CUDA 플랫폼 같은 경우 GPU를 범용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CPU 대비 수백 배 빠른 속도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핵심 연산인 대규모 행렬, 벡터 계산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AI 혁명이 일어났죠. 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언급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의 웹 서비스, 뭐 구글 클라우드, 우리 MS, 뭐 애줄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연구자나 기업은 더 이상 고가 서버 그 자체적으로 큰 금액을 들여서 자체적인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제 클라우드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소규모 연구 그룹이나 스타트업도 대규모 AI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쓰고 있는 뭐 퍼플렉스티라든가 챗GPT라든가 뭐 수모라든가 다 벤처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다 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혁신도 일어나서 파이썬 생태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간결한 문법, 강력한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 특성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심층 신경망, 여러 개 은유층을 깊게 쌓은 이런 신경망 구조로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방대한 데이터가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고 추출할 수 있었고, 이미지, 음성, 자연어 처리까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든가 2017년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AI의 혁명, AI의 부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그런 논문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메타버스와 AI는 어떤 관이 있어요? 메타버스는 뭐 우리가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에 뭐 회의도 많이 했고 뭐 졸업식, 입학식도 메타버스 상에서 했었죠. 근데 이게 AI랑 어떤 상관이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AI와 메타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현실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NPC나 디지털 휴먼에 감정과 판단을 부여하고 있고요.
가상 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AI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지능형 메타버스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형 에이전트, 컨텐츠도 자동 생성이 되고 개인화와 사용자 경험이 일어나고 메타버스 보안도 가능해지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능형 에이전트와 컨텐츠 자동 생성을 보면 생성형 AI는 사용자 입력만으로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3D 공간이 그냥 만들어져요.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간단한 입력만으로 3D 모델, 텍스처, 예를 들어 사운드, 스토리, 가상 공간 다 생성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사만 입력하면 노래 작곡도 하고, 나는 지금 어떤 공간에서 내가 서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지나가고 있어. 문장만 넣으면 얘가 직접 그 3D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푸른 숲 속에 있는 고딩 양식의 성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즉각 그런 3D 환경을 만들어주죠.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멋진 컨텐츠 프로덕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프로듀서가. 근데 이제 개인화와 메타버스의 보안을 보면 AI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요. 학습 경로도 최적화되고 또 동시에 보안의 위협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메타버스 내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기계를 넘어서 진짜 지능을 갖춘 기계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AI는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융합되면서 상상 이상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거고 여러분의 창의적 도전이 그 미래를 만들 겁니다. 이상으로 생각하는 기계의 여정,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